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혹시 보셨나요? 작년 서울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 비중이 전체 거래의 무려 38%에 달았다고 합니다. 38%요? 그게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렇죠. 이게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당장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복잡한 대출 환경 속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첫 내 집 마련의 출발선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 우리는 정부 보도자료, 한국금융연구원의 심층 보고서, 그리고 각 은행권의 대출 가이드와 실전 팁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자료가 아주 방대하네요. 네, 이번 집중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어지러운 대출 규제의 미루 속에서 가장 현명하게 내 집 마련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그 38%라는 숫자는 사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만 어쩌면 그 금융의 복잡한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절박함이 먼저 앞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은행에 가서 서류에 사인하고 대출을 받아내는 그런 표면적인 팁만 다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럼 어떤 걸 주로 다루게 되나요? 우리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기관들의 작동 원리라던가 대출 상환 방식에 숨겨진 수학적인 디테일, 그리고 내 개인의 대출이 모여서 어떻게 국가의 거시 경제와 연결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 상품이 좋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새로 나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대출 시장에서 이른바 치트키라고 불리는 정책금융, 그중에서도 디딤돌 대출입니다. 네, 디딤돌 대출이죠. 요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성이 참 큰데 디딤돌 대출은 연 2.5%에서 4.1%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들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책 상품입니다. 조건들이 꽤 세분화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숫자에 압도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큰 틀에서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틀이요? 네, 일단 기본 전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일반 가구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천만 원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이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신혼부부라면 8,500만 원까지 기준이 확 완화됩니다. 아, 정부가 출산이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타겟별로 허들을 낮춰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소득 기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려는 집의 가격이나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려는 집의 가격도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가구와 생애 최초는 5억 원 이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6억 원 이하. 한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가구는 최대 2억 원이지만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최대 3.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시중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이자로 꽤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일 때 6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건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은행권 자료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금리 낮은 것 말고도 사람들이 이 디딤돌 대출에 엄청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DSR 규제의 예외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요? 요즘 대출 받으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차주들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DSR 규제거든요. 내 소득 대비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거죠. 네, 그걸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데 디딤돌 대출이나 최대 4.2억 원까지 한도가 나오는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정책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와, DSR을 안 본다고요? 네, 대출 심사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이 가장 무거운 족쇄를 풀어준다는 건 지금 같은 빡빡한 규제 환경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점이죠.
정말 그러네요. 왜냐하면 작년 15일 대책 이후로 이 DSR 규제가 더 팍팍해졌잖아요. 이른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나중에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서 가상금리를 무려 3%나 얹어버렸으니까요. 네, 심사할 때만 그렇게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에서는 당신이 갚아야 할 이자가 이렇게 오를 수 있으니 대출은 조금만 해줄게 하고 한도를 확 깎아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토스뱅크나 네이버페이 대출 커뮤니티를 보면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자금 계획이 어그러져서 한숨 쉬는 맞벌이 부부들의 사연이 정말 많더라고요. 현장의 체감이 딱 그렇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이 안 돼서 결국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에게는 이 DSR 한도를 어떻게든 늘리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었죠. 그렇죠. 한도가 안 나오면 집을 못 사니까요. 네. 그래서 토스뱅크 대출 가이드나 여러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몇 가지 실전 전략이 있습니다. 일종의 라이프 치트키 같은 건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 공동차주 등록입니다. 아,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만 심사를 받으면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만 둘의 소득을 합산해서 DSR을 계산하면 한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과 4천만 원인 부부가 각자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소득을 1억 원으로 합산해서 심사를 받으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무조건 소득을 합치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혹시 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당연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합산되는 만큼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부채도 모두 합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빚도 합쳐지는군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요? 제가 안 쓰고 그냥 뚜라만 놓은 마이너스 통장도 문제가 되나요? 그럼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매우 짧거든요. 아, 1년 단위로 연장하니까요. 맞습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기가 짧은 대출은 연간 상환액이 엄청나게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당장 쓰지 않는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하나가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씩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와,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심사 전에 무조건 없애는 게 정답이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대출의 만기를 최대한 길게 늘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10년 만기로 돈을 빌렸을 때와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30년 만기일 때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기간이 기니까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들겠네요. 네,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내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인 DSR 수치가 낮아지고요. 결과적으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은 매달 갚는 돈이 적으니 대출을 더 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을 길게 늘려서 한 달에 내는 부담을 잘게 쪼개고 그걸로 심사 기준을 통과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 상환 방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대출 받을 때 은행 가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 하시겠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시겠어요? 네, 항상 물어보죠. 뭔가요? 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죠. 첫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말 그대로 매달 갚는 원금의 액수를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원금만 똑같이 나눈다? 네, 원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니까 남은 빚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매달 내는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구조죠. 그럼 처음에 내는 돈이 제일 많겠네요. 맞습니다. 1억 원을 20년으로 나눴으니 첫 달에는 은행에 약 6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초기 부담이 꽤 크죠. 하지만 20년 동안 은행에 내는 총 이자를 계산해 보면 약 3,012만 원이 됩니다. 두 방식 중 이자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이자를 덜 내고 싶은 신혼부부에게는 이 방식이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 즉 매달 은행에 이체하는 월 납입금 자체를 20년 내내 똑같이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 매달 내는 돈이 아예 똑같다? 네, 이 방식을 선택하면 매달 55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원금 균등 방식의 첫 달 상환액인 66만 원보다 11만 원이나 적죠. 매달 나가는 돈이 일정하니까 가계부 쓰기도 편하고 초기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잠깐만요. 매달 내는 돈이 적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단점이 있나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20년 동안 내는 총 이자를 계산해보면 약 3,310만 원이 됩니다. 아까 원금 균등 방식보다 이자를 약 300만 원이나 더 내야 하는 셈이죠. 초기에 원금을 아주 천천히 갚기 때문에 전체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총 이자가 300만 원이나 더 비싼데 대체 누가 원리금 균등 방식을 선택하나요? 당연히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원금 균등 상환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DSR 규제를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출 한도를 단 1천만 원이라도 더 많이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DSR은 내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했죠. 아하. 원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내야 할 돈이 66만 원으로 훨씬 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내 상환 부담이 크다고 보고 대출 한도를 깎아버리겠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반면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55만 원만 내면 되니까 DSR 심사를 할 때 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됩니다. 그 결과 대출 한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아, 그런 비밀이. 그래서 내가 정말 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총 이자가 300만 원 더 비싸더라도 초기 상환액이 적은 원리금 균등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열한 눈치 게임이네요. 총 이자를 줄여서 미래의 부담을 덜 것이냐, 아니면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당장 필요한 대출 한도를 확보할 것이냐, 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셈법을 일반인들이 은행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다 계산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최근 은행권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서 고객의 이런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오, AI가요? 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도입한 AI 뱅커 같은 경우 고객이 앱에서 상환 방법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지나요?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물어보면 AI가 고객의 소득과 조건을 바탕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을 선택하시면 한도가 얼마 더 나옵니다. 하고 아주 똑똑하게 알려줍니다. 수년간 여신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직원 수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거죠. 정말 기술의 발전이 놀랍네요. 복잡한 금융의 진입 장벽이 꽤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편리해졌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무리하게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는 것, 이른바 영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짚어봐야죠. 대출을 지렛대 삼아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 전략, 과연 이게 항상 옳은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경 기사를 보면 레버리지의 양날의 검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게 약간 미덕처럼 여겨졌잖아요. 빚도 능력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내 자산 가치의 5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킨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금리 상승기를 빵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맞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현금 흐름 압박이 옵니다. 내 월급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죠. 현금이 말라버리는 거네요. 더 무서운 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도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이자를 감당 못해서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서 자산이 묶여버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퇴로가 막혀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출 규모는 최악의 금리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사려다 오히려 빚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하지만 이미 과거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아, 수수료 인하 소식이요? 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획기적인 정책이 있죠.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대출자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일 겁니다. 원래 대출을 받고 3년 안에 돈을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이 날아가니까 일종의 위약금 성격으로 수수료를 물렸거든요. 꽤 비쌌죠, 그게? 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평균 1.4%, 변동금리는 평균 1.2% 정도의 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고정금리는 약 0.65% 수준으로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은행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진 건가요? 아, 은행이 착해진 게 아니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이전에는 은행들이 명확한 원가 산정 기준 없이 약간 관행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떼어갔다면 이제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 은행이 새로운 대출자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나 처음 대출을 내줄 때 들었던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엄격하게 바뀐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네요.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지금 내 대출보다 더 이자가 싼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망설임 없이 대환 대출, 즉 갈아타기를 시도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승 기회가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대출을 받고 갚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거시경제라는 더 큰 무대로 좀 넓혀볼까 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작년 서울 생애 최초 주택 매수 비중이 38%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이 수많은 젊은 차주들이 과연 어떤 금리를 선택했을까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한국금융연구원의 심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출 시장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요. 네,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기형적일 정도로 변동금리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늪이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90% 이상이 만기 때까지 이자가 바뀌지 않는 장기 고정금리를 사용합니다. 90%나요? 거의 다네요? 그렇죠. 반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의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정책 대출을 영원까지 다 끌어모아서 합쳐도 25% 남짓이죠. 잠깐만요. 2.5%요? 100명 중 2명만 고정금리를 쓴다는 건가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은행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안전한 고정금리로 돈을 잘 안 빌려주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 보통 1년이나 길어야 2년짜리 단기로 맡기잖아요. 그렇죠. 30년짜리 예금은 안 들죠. 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30년짜리 장기 대출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로 만기 불일치에 따른 듀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발생합니다. 듀레이션 리스크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진행자님께 1년 뒤에 꼭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30년 뒤에 갚으라며 장기로 빌려준 거예요. 헐, 그럼 1년 뒤에 제가 돈 달라고 하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파산하겠죠. 게다가 그 30년 동안 시장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면 저는 예금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데 대출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낮은 고정금리 이자만 받게 되니까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하, 은행이 손해를 보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이런 금리 변동의 위험을 은행이 혼자 떠안기 싫으니까 고정금리 대출을 아예 꺼리거나 변동금리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아, 결국 금리가 오를 때 발생하는 손해를 은행이 지기 싫으니까 그 리스크를 대출받는 소비자들에게 변동금리라는 이름으로 전부 떠넘기고 있었던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럼 이 변동금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가게에 어떤 식의 타격을 주게 되나요?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실증 분석 데이터를 보면 그 비대칭성이 정말 놀랍고 뼈아픕니다. 차주의 입장에서 금리가 변동할 때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한쪽으로만 크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울어져 있죠? 예를 들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테니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죠. 당연히 여윳돈이 생기니까 외식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소비가 겨우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겨우 0.1%요? 이자가 줄었는데도 지갑을 잘 안 연다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소비는 무려 2.2%나 급감합니다. 2.2%나요? 네, 떨어질 때 0.1% 늘어나던 소비가 오를 때는 2.2%나 박살이 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영끌족처럼 이미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 내는 데 쓰고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밥값을 줄이고 외식을 끊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나가는 이자를 막아야 하니까요? 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비 평탄화의 실패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가게의 삶의 질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1% 오르면 소비가 2.2% 줄어든다. 오프닝에서 말한 그 생애 최초 매수자 38%가 만약 대부분 변동금리라면 금리가 올랐을 때 골목 상권부터 내수 경제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도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거시경제적 문제라는 건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자국 내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주도적으로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럼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쪼그라들었던 소비가 다시 살아나죠. 금리 정책이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깊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인가요?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가계부채가 고마터져서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거나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요동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아, 환율 방어 때문이군요. 네. 당장 우리의 내수 경제가 죽어가도 외부 요인, 즉 대외 변수 때문에 금리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결국 불경기와 고금리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자는 깎이지 않고 가계 소비만 붕괴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아, 우리는 대외 변수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미국처럼 금리로 경기 방어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군요. 그래서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게 국가 경제 전체의 시한 폭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꺼리는 이유도 알겠고 변동금리가 가계에 미치는 위험성도 알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다만 은행에게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취급할 때 생기는 앞서 말한 듀레이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우량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 본드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 시장을 키워주거나 금리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른 지식들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대출 시장의 치트키인 디딤돌 대출은 파격적인 금리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규제인 DSR의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 자신의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수죠. 둘째, 일반 대출을 받을 때 마주하는 DSR 규제의 늪에서는 부부 공동차주 등록과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 등 단기 신용대출 정리가 훌륭한 탈출구가 됩니다. 대출 만기를 길게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맞습니다. 셋째, 상환 방식의 딜레마. 총 이자 비용 자체를 줄이려면 원금 균등 상환이 유리하지만 당장 대출 한도를 0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 초기 월 상환액 부담이 적게 계산되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꿀팁도 챙기셨죠? 아주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넷째, 2025년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실비용 위주로 청구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으니 고금리에 묶여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볼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다수가 묶여있는 변동금리가 경제위기와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 가계의 소비를 얼마나 무섭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 거시적인 위험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수록 팍팍해지는 금융 환경 속에서 안전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예리하고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조금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다양한 대출 전략과 한국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결국은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조금만 버티면 내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후변화 대응까지 이 모든 거대한 흐름들은 물가를 구조적으로 밀어올리는 요인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쉽게 못 내리겠네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지난 10년간 달콤하게 누렸던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높다고 불평하는 이 금리 수준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언젠가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변동금리에 내 전 재산과 수억 원의 빚을 맡기는 것.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 합리적인 베팅일까요?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날카로운 화두네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시기였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네,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죠.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자금 계획을 이 뉴노멀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 작은 전환점이 훗날 여러분 자산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혀줄 더 깊고 흥미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